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에서 미래사회 직업전망과 대학 입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서울 배명고등학교 최용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사회 직업하고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커리어 캐스트에서 이야기하는 2019년도 최고의 직업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올해가 2022년인데 왜 2019년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커리어 캐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그 밑에 보이는 잡스 레이티드 리포트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해요. 200개 직업을. 근데 2019년 거를 202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 2022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잡스 레이티드 리포트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그 짤막하게 된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들은 뒤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그 직업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얘기 드릴 건 이제 상위 직업 20개고요. 이런 직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직업들하고 비슷하거나 얘네들이 이제 조금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하거나 할 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직업을 정할 때 뭐로 정했냐면은 연봉을 기준으로 정한 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에 있는 것처럼 작업 환경, 워크 엔바이런먼트,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프로젝티드 그로스, 요거는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업의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 같고요. 맨 위쪽에 보면은 미디언 셀러리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연봉인데, 미디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이제 평균, 에버리지를 주로 쓰죠. 미디언은 중간 값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평균은 10개가 있을 때 10개의 합을 나눈 거죠. 미디언은 10개의 값 중에서 중간에 있는 5번째 정도에 있는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언을 사용하는, 중간값을 사용하는 것은 이 값들이 어디 쏠림 현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상위 값이나 또는 하위 값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좀 더 그 값을 잘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미디언 셀러리는 중간 연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상위 20개 직업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가장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직업으로 뽑힌 거는 이제 데이터 과학자죠. 우리나라도 데이터 과학자들의 수요가 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봉은 11만 4천 달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작업 환경 매우 좋음, 스트레스 낮음, 발전 가능성도 매우 좋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통계학자, 그리고 세 번째가 대학 교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작업치료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작업치료학과가 이렇게 4년제 대학에 흔하지는 않죠. 보건 관련 대학들에 좀 있죠. 그래서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직업들이 이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유전상담사예요. 요거는 이제 2018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개인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걸 해석해서 장래 어떤 질병이 걸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직업입니다. 요 유전 상담을 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라는 친구가 있죠. 이 친구가 그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해가지고 그 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수술을 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하는데 수백만 불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굉장히 싸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1, 2년 전에 들은 얘기는 미국에 있는 23andMe라고 하는 회사에서 100불짜리 개인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기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의료 서비스 관리자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정보보안 분석가. 그래서 상위 20개 직업 중에 컴퓨터 관련 직업들이나 전산 관련 직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보안이나 이쪽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망하겠죠.
자, 그다음에 수학자, 운영 분석가, 그리고 보험 계리인. 그러니까 보험 계리인은 쉽게 설명하면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대표적인 학과로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보험 계리 학과가 있고요. 유사 학과로는 아마 금융수학 관련 학과들 아마 가천대나 숭실대학교에 유사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언어병리학자, 그리고 치위생사, 청각학자, 방사선 치료사.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행이 되면서 방사선 치료사가 상위 직업으로 올라갔어요. 코로나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많이 찍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사가 이제 상위로 올라왔죠. 자, 그다음에 웹 개발자하고 앱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제 웹은 PC 기반이고 앱은 이제 핸드폰 기반이겠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작업 치료사와 같이 얘기했던 물리 치료사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19번째, 20번째가 이제 물리학자와 검안 삼다. 그래서 얘네들은 직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 환경, 스트레스,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직업을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직업을 제가 소트를 해가지고 상위 연봉만으로 20개 직업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연봉을 많이 버는 의사 직업이 이제 외과 의사죠. 여기 보면 연봉이 25만 5천 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죠? 작업 환경 베리 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매우 나쁨, 스트레스 매우 높음이죠. 여기가 이제 순위가 200개에서 200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놨죠. 그래서 작업 환경은 200개 중에 193위.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200개 중에서 176위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이 내과 의사. 그리고 세 번째가 치과 교정사 역시 20만 불 이상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치과 의사, 정신과 의사. 그리고 엔지니어 쪽, 이제 공학 쪽에서는 석유 탐사 엔지니어가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석유 탐사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잡스레이티드 리포트라는 데에서 2019년 거를 2020년에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개별적인 것들 뭐 소주제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2021에 베스트 잡 해가지고 10개 직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에서 20위까지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데이터 과학자, 그다음 두 번째가 유전 상담사, 통계학자, 의료 서비스 관리자, 수학자, 대학 교수, 운영 연구 분석과, 정보 보안 분석과, 보험 계리사, 소프트웨어 공학자. 아까 보는 거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자가 새로 10위 안에 들어온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공계열 쪽에서 최고의 직업을 이제 10개를 뽑았습니다. 얘네들이 발표한 거에서 10개 직업을 뽑았는데 역시 1위는 석유 엔지니어죠. 그리고 밑에 이제 항공우주 엔지니어, 그리고 3번이 좀 특이하죠. 테크니컬 라이터 해가지고 기술 작가입니다. 이제 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분야들이 매우 적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번째가 조금 특이하죠. 여기는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 이따 학과 안내서와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석유 엔지니어를 보게 되면은, 자, 석유 엔지니어는 석유 탐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유가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40달러 이상이면은, 유가가 40달러 이상이면 여기에 셰일가스, 셰일오일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제가 환경정책,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가가 이제 100달러를 넘어서서 조금 뭐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한 1980년대, 90년대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유전은 앞으로 한 30년, 40년만 더 파면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석유는 앞으로 3, 40년 이상을 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 원래 전공이 지구과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게 되면은, 석유는 땅속에 석유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암이라고 하는 모래 입자 사이에 석유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래 사이에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석유가 좀 빠져나오기가 쉽죠.
반면에 이게 쉐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가면 이제 뻘 생각하시면 되죠. 이 뻘 사이에 석유가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 뻘에다가 물을 부으면 잘 통과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석유가 있어도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추가로 기존에 있던 유전보다는 석유를 생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죠. 그 경제성을 보는 것이 이제 $4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 이상이 되면은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을 채취하는 게 경제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 정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 말년에 이제 친환경 이렇게 가면서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을 개발하는데 환경 파괴가 더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점 줄이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뭐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로 많이 갔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 말년 이때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에 대한 탐사를 대폭 줄여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치명적으로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유가가 작년부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가 2021년 작년 6월 달이죠. 6월 달에 6월 8일에 첫 $70대로 올라갔고요. 6월 중순에 벌써 $70 중반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냐?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경제성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게 되면 바닷속에서 기존에 이제 유전에서 석유를 뽑았는데요. 육지에 있는 유전에 있는 기름은 다 채취를 해서 이제 남은 것은 어디냐? 바다에 있는 기름을 채취해야 돼요. 바다에서 석유를 채취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구멍을 뚫어야 되죠. 석유가 있는 지층까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석유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드릴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에 나와 있죠. 이거는 뭐 영화 메갈로돈 같은 영화에 나왔던 장면과 비슷하죠. 예전에는 이런 장비를 통해서 바닷속에 시추를 했어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이동하는데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드릴쉽이라고 해서 아예 배 형태로 드릴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드릴쉽이 해저의 유정, 여기 정은 우물정자죠. 석유가 나오는 구멍을 파게 되고 그 구멍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드릴쉽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철수를 하게 되면은 다음 그림이 요거죠. 자, FPSO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드릴쉽이 이제 바닷속에 유정 구멍, 여기 이제 웰이라고 돼 있죠. 구멍을 파서 놓고 철수하게 되면 FPSO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FPSO는 부유식 원유 채굴 뭐 이렇게 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밑에 해저에서 이 유정에서 이제 석유를 채취하면 이 FPSO라고 하는 배로 석유가 모이게 되고요. 이 모인 석유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요게 이제 FPSO라고 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배지 그냥 공장이죠. 바다에 떠 있는 정유 공장입니다. 여기에서 바닷속에 올라온 석유를 정제하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저장했다가 다른 배가 오게 되면 여기서 바로 선적을 해서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느냐? 아까 유가 말씀드렸죠. 자, 유가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얼마였냐? $20, $30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드릴쉽이나 FPSO를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외국 선사들이 발주를 했는데 기름값이 너무 낮아지니까 얘네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배에서는 악성부채로 남아 있었죠. 그러다가 유가가 이제 $70에서 $100까지 가게 되니까 이제 회사들이 이 드릴쉽이나 FPSO를 다시 재발주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선박사들이 이제 대박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조선공학과가 가장 대표적으로 경기를 타는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공학과는 배의 수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의 수명이 평균 한 20년 정도 잡습니다. 20년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선공학이나 이쪽 조선사 쪽을 가려고 한다고 했을 때에는 조선 경기가 너무 좋을 때 가면은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해서 4년간 교육과정을 배우고 군대를 갔다 오고 하면 조선 경기는 오히려 하락세일 수 있죠. 반대로 조선이 침체기일 때 진학을 하게 되면 대학의 입시 결과도 낮고, 반대로 우리 아이가 졸업했을 때에는 조선 경기가 상승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할 때에는 이런 경기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맨 마지막에 있던 산업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 요거는 이제 어느 걸 활용하시는 걸 말씀드리냐면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은 전공 가이드북 또는 학과 안내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서 학과 소개, 학과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공업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공업 디자인의 적용 대상은 TV,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등 모든 것들의 디자인을 하는 거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졸업 분야는 전자제품 디자인 이런 진로들이 있다.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국민대학교 전공 가이드북, 이 책자 이름이 비상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설명 뒤쪽에 보게 되면 학과의 인재상과 전공 영역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학과별 이 학과를 가려고 하면 이런 책은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추천 도서도 써 있고요. 이 학과를 가려면 미술이나 디자인 같은 고등학교 교과목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면 이런 전공 과목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과목들도 참고로 이수하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나온 건 산업디자인학과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전공 가이드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얘네는 산업디자인학과 내에 공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 두 개의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자, 그래서 공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자, 산업디자인과 공업디자인에서는 이러한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각디자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전공 분야 졸업 후 진로는 공업디자인이 주로 이제 산업제품들에 대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반면에 시각디자인은 이제 시각적인 것들, 광고회사라든가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나 출판업체 쪽에 이제 진출이 더 많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다는 것도 같이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마냥 이제 그 학과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그 대학의 전공 가이드북을 찾아보고 그걸 활용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찾아본 US 뉴스에서 발표하는 베스트 비즈니스 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엔지니어링 이공계열 직업을 얘기를 했죠. 이거는 반대로 이제 비즈니스 잡,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공개하는 방식도 좀 다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10개까지 했는데, 첫 번째가 의료건강 서비스 관리자, 통계학자, 재무관리자, 그다음에 준법 담당자, 대출 담당자, 관리 분석가 이런 직업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US 뉴스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학력까지 해놨죠. 그래서 대부분 학사고 통계나 수학 같은 경우는 석사 이상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위에서 20위까지 보게 되면 비즈니스 운영관리자, 회계사, 여기도 역시 보험계리인이 나와 있죠. 그리고 물류관리자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관리는 역시 코로나와 관계에 있어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 아무래도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물류관리인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커리어 퀘스트에서 아까 이제 2019 베스트 잡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발표한 것들이 포스트 팬데믹, 이제 코로나 대유행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직업이 전망이 좋으냐 해서 7가지를 발표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 관리자, 정보보안 분석가, 물류 전문가, 네트워크 컴퓨터 관리자, 산업보건, 방사선 및 MRI 호흡기 치료사. 여기서 보면 5, 6, 7위가 다
코로나 관련이죠. 이런 직업들이 직업 성장률이나 연봉 전망 등에서 유망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신입생 진단평가 응시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가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수능 선택 과목, 수능에 내가 선택하는 과목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대학에 가서 필요한 과목은 좀 소홀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기간 중에 대학의 홈페이지를 찾았더니 건국대 홈페이지에 올랐던 겁니다. 건국대 홈페이지를 봤더니 12월 달에 12월 말에 신입생 진단평가 응시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올랐고요. 여기에 과목과 시험 범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는 산업공학과에서 화학과까지 이런 학과들에서 확률 통계, 미적분, 물리화학, 생명과학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해요. 그리고 이 진단평가에 따라서 학생들을 다시 재교육을 하거나 하죠. 그래서 이 진단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60점 미만이다, 50점 미만이다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대학에서 정상적인 미적분이나 일반 물리학 등을 수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기초 물리학, 기초 미적분학 이런 것들을 1학점짜리를 일주일에 2시간을 이수하게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대학교 1학년 때 정규 과목, 예를 들어 내가 미적분을 과락이 됐다. 그러면 미적분학을 수강하면서 기초 미적분학을 같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1학기 때 미적분학 성적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대학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을 실시해내는 과락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물리 미통과자가 51%, 거의 절반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 미통과자가 34%나 돼요. 화학은 3명 중에 1명이 과락인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물리2나 화학2를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하더라도 나는 수능에서 이 과목을 응시하지 않아요 하고 이 과목들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에서 물리나 화학 같은 것들은 내가 수능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물투, 화투를 이수하고 그 다음에 수능을 안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나중에 대학에 입학해서 고생을 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에 확률 통계, 미적분, 생명과학 이런 것들은 미통과자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목들은 수능에 응시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열심히 이수를 해서 과락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공대를 가는데 미적분을 수능에 볼 거예요. 그러면 확률 통계나 기하는 수능에서 응시하지 않으니까 이 과목들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대 교수님들이나 대학 관계자들한테 문의해 본 결과 공대 수업을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확률 통계와 기하는 배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학은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을 통해서 이수하는 것이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선택 과목 안내서라는 걸 말씀드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년 개정교육과정 선택 과목 안내서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여기는 예시가 2021학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6월 21일자로 아마 2022학년도 분이 새롭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건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한 과목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 관련 학과까지 유망직업 정보보안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인공지능 수학을 대표로 설명드리면 이 선택과목 안내서에는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습 과정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공지능 수학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핵심 내용들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그러니까 ABC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9등급의 석차 등급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공지능 수학은 진로 선택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밑에 있는 AI 융합학부, 인공지능, 정보통신, 데이터과학 관련 학과들을 가는 학생들은 이 과목을 배우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관련 직업들을 소개해놨죠.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을 배우려면 수학을 배운 후 선택 가능하다. 그런데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1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2, 3학년 과정에 개설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죠. 만약에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개설을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이제 학과 안내고요. 선택 과목 안내서에 보게 되면은 좀 전에 이제 교과고 이거는 학과 안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에 대한 부분을 찾게 되면 이렇게 과목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관련 정보 유사학과, 개설대학, 졸업 후 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개설대학에서 이제 없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보면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성균관대는 없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전기, 전자, 컴퓨터 공학부, 학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학과 이름에 따라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만 보시고 또 구체적인 학과를 찾아보려면 커리어넷이나 아니면 워크넷에 있는 정보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를 가려고 하면 일반 선택에서는 미적분, 확률 통계, 물리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 진로 선택에서는 기하, 인공지능 수학 이런 과목들을 배우는 것을 권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이 책자는 그럼 어디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느냐?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밑에 바로 가기에 2015 개정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라는 단축키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위에 있는 대학진학정보 쪽에서 찾아보셔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게 되면은 2022년 5월 23일자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택과목 안내서 PDF 파일이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게 이제 PDF 파일이고요. 그다음 선택과목 안내서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과목 안내서 PPT가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택과목 안내서에 대한 이건 PPT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아니면 학생들은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정교육과정에 있는 교과목은 기초과목과 탐구과목,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참고로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고려대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을 이제 교사 연수 때 보여준 화면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선 A, B, C 세 개 고등학교가 나와 있죠. 그래서 A 고등학교에 A 학생, B 고등학교에 B 학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색이 칠해져 있죠. 자, 공통 과목에선 A 학생은 과학 탐구 실험 통합과학, 그리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 보면 생명과학 1, 2, 생활과 과학, 화학 1, 화학 2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 1, 2 이런 과목은 하얗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색칠이 되어 있는 과목은 이 학생이 이수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하얗게 되어 있는 물리학 1, 2, 고급 물리학 지구과학 1, 2는 A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데 A 학생이 이수하지 않은 거죠. 자, B 고등학교 B 학생의 경우는 물리학 1, 물리학 2, 생원, 화원, 화2를 이수했죠. 자, C 고교에 있는 학생은 과학 탐구 실험, 물리학 1, 2, 정보과학, 화학 1, 2, 화학 실험, 고급 물리학까지 이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준으로 따지면 자, A라는 이제 ABC 세 학생이 기계공학과에 지원을 했다 또는 뭐 화학공학과에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 공학계열을 지원했을 때 A 고교 A 학생은 물리 1, 2를 전혀 듣지 않았죠. 반면에 B, C 고교 학생은 물리학 1, 2, 화원, 화2를 모두 이수했죠.
그러게 되면 A, B, C 세 학생의 이수 과목 평가에서 A 학생은 물리 1, 2를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봤을 때에는 이 친구는 물리 1, 2를 안 배웠네. 우리 대학에 와서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좀 어려움이 있겠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올해 초에 이제 역시 고려대학교에서 보여줬던 화면입니다. 이거는 아마 반도체공학과 지원한 학생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친구에 대한 평가를 이제 대학에서 설명하면서 이 친구의 수학을 보게 되면 수학 4단위, 괄호는 단위 있습니다. 1, 2학기에 수학 1학년 때 4단위를 배웠고 2학년에 수1, 수2,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에 미적분 확률 통계 이렇게 배웠어요. 3학년 1학기에 심화 수학 1을 배우고 기하는 학교에서 개설했는데 배우지를 않았죠. 자, 이 친구는 뭐냐? 기하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럴 수 있죠. 나는 수능에서 미적분 기하 중에 나는 미적분을 선택할 거니까 굳이 기하는 선택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반도체공학과를 지원했는데 과제탐구 심화 수학을 선택했어요. 3학년에 기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에서 반도체공학과 지원한 학생에게 필요한 과목은 뭐냐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고려대학교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서울대학교 거를 가져왔어요. 서울대학교가 2024학년도에 핵심 권장 과목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반도체공학과와 관련이 있는 모집 단위는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전기정보공학부겠죠. 전기정보공학부를 보게 되면은 핵심 권장 과목으로는 물투와 미적분을 제시했고요. 권장 과목에서는 확률 통계와 기하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친구는 확률 통계를 배웠는데 기하는 선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기하 선택에 대해서 기하를 미선택한 거 부분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핵심 권장 과목을 보면 다른 공학 계열의 모집 단위를 보니까 전부 어때요? 광역을 제외하고는 건설환경, 기계재료, 컴퓨터, 화공생물, 항공우주공학과 여기 모두 기하가 핵심 권장 과목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공계열의 공학계열을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를 모두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안내서에서 이건 이제 엑셀 파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택 과목 안내서에서 엑셀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이 엑셀 파일은 확장자가 XLSM이기 때문에 카톡으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전송하시려면은 압축 파일로 해서 보내드리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화면이 계열 정보, 교과 정보, 학과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학과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게 컴퓨터공학과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소계열이 나와 있죠. 인문에서 자연 계열들이 나와 있고 우리는 정보 컴퓨터, 아까 컴퓨터공학과였기 때문에 정보 컴퓨터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컴퓨터공학과에 대한 학과 설명, 졸업 후 진로까지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PDF 파일에 있던 학과 설명이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반 교과 정보를 들어가게 되면은 교과목 선택에 대한 교과목을 선택하면 그것으로 어떤 모집 단위를 가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엑셀 파일이 PDF 파일보다는 조금 더 활용하기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워크넷에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직업 찾기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 책은 어떻게 찾아보느냐? 인터넷에서 워크넷을 찾아가시면 돼요. 워크넷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직업진로죠. 직업진로에 가셔서 우리 아이의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찾아보실 수 있고 학과 탐색 정보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가 필요한
그 학과가 어디에 개설되어 있는지 하는 거는 그 위에 있는 학과 정보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과와 개설대학, 유사학과 이런 것들 모두 여기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이 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료실에 직업진로 정보소라는 데를 클릭해서 가시게 되고, 여기에서 키워드의 이 책 제목인 내 직업 찾기를 입력하신 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책자가 나오죠. 이 책자를 다운받으시면, 그 외에 뭐 여러 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자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 책자에 나온 내용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직무대체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인지적과 육체적, 몸으로 하는 거냐 머리를 쓰는 거냐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정형이냐 비정형이냐. 정형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틀상에서 정해진 루틴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비정형인 것은 이제 어떠한 특수한 일정한 방식이 없이 이제 랜덤하다,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기술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정형 업무죠. 몸을 쓰는 거든 뭐 머리를 쓰는 거든 간에 일정 정해진 순서대로 하는 것은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게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법률 사무, 회계 사무 이런 것들이 기술 대체 가능성이 중간이고, 뭐 단순 조립, 요금 수납 뭐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죠. 반면에 이제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거, 몸을 쓰든 머리를 쓰든, 그래서 간병, 육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가 안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나 기계로. 그다음에 연구개발, 경영, 기획, 자문 이런 것도 역시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직업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비정형인 업무 쪽, 그러려면 인지적인 데서 비정형이든 육체적인 데서 비정형이든 상당 부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또 고려할 수 있겠죠. 자, 직업 유형에서는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죠. 그래서 저는 사물 인터넷 IoT라고 얘기를 했죠. 인터넷 오브 띵스에서 모든 물체에다가 인터넷을 연결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쉽게 우리 집에서 생각하면은 뭐가 있죠? 전기밥솥, 보일러, 에어컨, 난방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전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퇴근하는데 요즘 요새는 이제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좀 덜 뜨겁지만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엄청 뜨거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뜨거워졌는데 내가 집에 가면 이미 집안이 찜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퇴근할 때 미리 에어컨을 가동시켜서 켜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에어컨을 못 끄고 나왔다, 그러면 핸드폰 앱을 통해서 에어컨 가동을 끌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기능들이 점점 등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든 물체가 인터넷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해킹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전문가, 정보 보안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3D 프린팅에서는 그냥 우리가 입체 물체를 우리가 프린팅해서 쓴다라고 했죠. 최근에는 이제 뭐 이미 나온 것 중에 주택까지도 프린터로 건설을 하죠. 근데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 생체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의 몸, 특히 피부 같은 것들을 프린트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화상을 입거나 한 사람들은 치료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3D 프린터에 잉크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 직업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세분화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에서는 역시 미래 그럼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느냐 했을 때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죠. 문해력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IT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활용 능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최근에 학생들은 디지털 문해력뿐만이 아니라 일반 문해력도 떨어지죠. 학생들이 단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아마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낱말 뜻 이런 조사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그런 거 전혀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낱말 뜻을 거의 몰라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모두 몰라요. 옛날에는 책 읽고 이랬는데 지금 애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유선생을 통해서 배우죠.
그러니까 사자성어 이것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대화할 때 사자성어가 나오거나 하면은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창의력, 융복함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뭐 공감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로 설명드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아마 영어로 하면 제 생각에는 액티브 러닝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이 도전해서 뭔가를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갈수록 공감 소통이 중요해지죠. 6, 7번이 같이 연계돼서 지금 아이들은 예전에는 이제 뭐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천재 한 명보다는 집단지성, 그래서 여러 사람이 팀을 이뤄서 하는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협업과 공감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직업이 미래 유망 직업 15선 했죠. 사물 인터넷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이렇게 쭈르륵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뭐하고 연동 지으면 돼요? 유감스럽게도 아까 얘기했던 커리어 캐스트에서 발표했던 직업하고 얘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늦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공지능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그럼 인공지능 쪽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 전문가는 뭐를 하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전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요기에 관한 것들은 역시 제가 요거 찾은 것은 동국대학교 전공 가이드북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전공 가이드북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2020학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첨단학과 신설을 편입생 모집 인원을 활용해서 첨단학과 모집을 이제 허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첨단학과 모집 단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에는 취업 보장이 되어 있는 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되어 있는 게 첨단학과는 아니지만은 뭐 고려대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하고 학과를 또 만들고 이랬죠. 이런 새로운 모집 단위들이 있으니까 이런 모집 단위들도 우리 아이들이 적극 한번 지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첨단학과는 주로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뇌과학, 정보보안 이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래 유망 직업 아니면은 뭐 커리어 캐스트에서 얘기했던 직업들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서 아까 역시 전공 가이드북에 나왔던 데이터 과학은 그럼 뭘 배우느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고려대 전공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데이터 과학과 설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대학 홈페이지에 파일로 올려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첨단 학과는 전국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수도권 쪽이 많긴 한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검색해서 만든 자료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100% 완전할 수는 없죠. 그냥 참고로 이런 형태로 뽑고 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는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직업의 미래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요 이제 보고서가 영문으로 나오고 우리나라 거로 나오는 건 한 1년쯤 뒤에 나오죠. 그래서 2020년 거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5년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거나 했을 때 필요한 15개의 스킬은 이제 역량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그 고용정보에서 얘기한 건 그것보다 얘가 조금 더 빠른 거죠. 더 미래를 얘기해서. 그래서 보면 분석적 사고와 혁신, 그 다음에 능동적 학습 및 학습 전략,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랬는데 얘네들은 액티브 러닝 앤 러닝 스트래티지 이렇게 돼 있죠. 복잡한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와 분석력, 기술 활용, 문제 해결 능력, 설득과 협상 뭐 이런 능력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지식만을 알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하고 연관돼야 되느냐, 대학 입시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데 어느 대학 대입 전형이 가장 적합하냐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과 기계, 그 책자에서 나오는 것들에서 보면 사람과 기계가 2020년에서 2025년으로 가면서 어떤 것들이 늘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정보 데이터 처리 뭐 이런 것들은 기계가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노란색 계열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고, 파란색 계열 사람이 하는 것들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의사결정, 의사소통, 조정개발 관리 조언 이런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것들이 여전히 비율을 차지하거나 늘어나는 반면에 단순한 정보 찾기라든가 데이터 처리라든가 하는 것들은 기계나 컴퓨터가 늘어난다. 저렇게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2025년까지 채택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인공지능 이런 직업들이 있어요. 여기 참고로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세계경제포럼에서 2025년, 2020년에 발표한 거죠. 자, 요거는 뭐냐? 미래 일자리 변화라고 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2018년 거죠. 그러니까 영문 자료가 우리나라 거보다 조금 더 빠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들이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들이 요게 조금 더 최신 거다. 그래서 요 직업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에 얘기됐던 것들은 빅데이터 분석,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유망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산업이 변화하면서 어떤 것들이 새로 등장하고 없어질 거냐. 없어지는 것들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는 좀 더 인지적이든 육체적이든 정형화된 업무들은 좀 줄어들 거다. 반면에 전문성을 요구하고 어떤 일정한 형태를 나타내지 않는 것들은 좀 더 유지가 되거나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안정적인 역할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자, 투자 고문, 분석 이런 것들이 늘어나거나 안정적이죠. 새로운 걸로는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빅데이터 전문가, 뭐 정보보안 분석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직업이나 일자리가 창출될 거고, 없어지는 건 어떻게 하냐? 데이터 입력하는 것들, 사무비서, 뭐 조립 이런 것들은 점점점 기계가 대체하겠죠. 쭈루룩 밑에 내려가면 충격적인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변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변호사라는 직업에서 얘기 드리면은 지금은 변호사가 많죠. 1년에 1,500명씩 나오잖아요. 로스쿨을 통해 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처음에 변호사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판례 분석이었죠. 내가 어떤 재판을 받게 되면 이것의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서 자료를 찾고 했어요.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로 가능해요? 인터넷 검색이나 컴퓨터로 다 검색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변호사의 새로운 것들이 뭐냐? 앰뷸런스 체이서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죠. 이미. 앰뷸런스 체이서라고 하는 건 뭐냐?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있어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서 사고가 난 사람들이 오면은 그분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에게 소송을 얘기를 해서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보상을 더 받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변호사 일자리가 점점점 바뀌어가고 역할도 달라지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취업률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취업률을 보게 고등교육기관이죠.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쪽에서 있는데 산업대학은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산업대학이 다 이제 일반 대학으로 바뀌고 산업대학으로 있는 것은 그 군산에 있는 호원대학교하고 홍성에 있는 청운대학교만 산업대학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일반 대학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은 전문 대학이죠. 그리고 일반 대학이 64.2%, 산업대학이 좀 높죠. 자, 그다음에 교대는 68.8%로 높은데 여기도 이제 학생 수 감축,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교대 취업률도 점점점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죠. 자, 그다음에 계열별로 보게 되면 인문계열이 57%, 사회계열이 64%, 교육계열이 64%, 공학이 71.2%, 자연계열이 64.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은 의학계열이죠. 이런 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계열의 취업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아이가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그 계열을 가서 나는 이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계속 다른 학과 기웃기웃하면서 본인 학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지 못하면 이제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교육기관의 취업률 자료 이거는 이제 대학 알림이라든가 이런 곳에 나와 있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계열별 취업률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 각 대학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시와 관련했을 때 정보를 어떻게 찾느냐? 뭐 그래도 가장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가는 전형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래서 각 대학들이 이제 각 전형별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가이드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동국대학교 학생부 위주는 가이드북,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가이드북, 동국대학교는 전공 가이드북,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국민대학교 전공 가이드북인 비상, 그다음에 광운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사례집, 이렇게 대학들이 종합전형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보시게 되면 되고,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여기는 이제 동국대죠. 그래서 동국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가이드북 해서 대학 홈페이지에서 이런 가이드북 파일들을 연도별로 PDF로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입시 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자료들을 찾아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고, 이건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시면은 가이드북도 있고,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전공 가이드북 비상이 있고요. 종합전형 가이드북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로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참고 자료. 국민대 같은 경우는 학습 성장 노트에서 플래너 같은 것들을 우리 아이의 성격을 검사하거나 학습 스타일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얘네들이 자료집에 넣어놨어요. 이거는 파일로 다운받으셔서 집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체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광운대 사례집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면은 각 학과에 입학한 아이들의 교육과정이 있고 나는 어떻게 해서 입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전공 가이드북에서는 학과 안내와 학과의 전공, 그다음에 대학 생활, 그다음에 이제 학과에 대한 뭐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로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국민대 가이드북 아까 비상 얘기했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경영학부 설명입니다. 학과 인재사항이 있고요. 자, 국민대학교 경영학부는 경영학 전공과 빅데이터 경영 통계 전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빅데이터는 주로 경영학과에서 같이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 경영 통계 전공에서는 논리적이고 수리 분석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면 경영학을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경영학을 가는데 난 수학이 싫어라고 문과를 오고, 문과를 왔는데 그래도 취업이 경영학과 잘 되니까 경영학을 갈 거야 하면은 입학 후에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경영학과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미적분은 기본으로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학과별 추천 도서가 나와 있고요. 대학의 교육과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계교과 보니까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기하와 벡터. 지금은 이거 예전에 나온 책자라 그렇죠. 기하와 벡터에서 벡터가 사라지고 기하로 돼 있죠. 그래서 경영학과를 가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는 배워야 되겠구나. 이게 경영학과가
말이 문과지 사실은 수학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학과구나라는 거 참고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들 보고 이런 걸 미리 1학년 때부터 알면은 3학년 가서 진로 선택할 때 내가 과목 선택하고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지원자의 생각과 평가자의 생각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 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대학의 교수님이 보는 거하고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것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경영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입니다. 경영학과를 지원했는데 지원한 학생들을 면접을 해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 게 너 경영학과 왜 왔니? 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는 사회적 기업가가 될 거예요. 공정무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윤 창출을 통해서 공공선을 실현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제 면접에서 질문하겠죠. 그래? 넌 사회적 기업가가 될 건데 그럼 어떻게 이윤 창출을 할 거야? 공정무역을 해서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 거야? 라고 하면 학생들이 구체적인 대답을 못하죠.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윤 창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 고민과 이런 것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게 되면은 대학에서는 평가가 썩 좋지 않겠죠. 자, 경영학과는 대학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대학은 뭐냐? 공부하는 곳이죠. 경영학과는 뭐야? 경영학을 공부하는 곳이죠. 경영학은 왜 배워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이윤 창출. 그럼 이윤 창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는 게 면접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민대학교에 스포츠 건강재활학과가 있어요. 여기에 지원한 아이들을 이제 면접을 해보고 걔네들이 이력을 보니까 대부분 운동을 좋아하거나 또는 운동선수를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운동 처방을 받고 테이핑이나 마사지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정상적인 몸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스포츠 건강 재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다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학과에 지원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무슨 얘기냐? 스포츠 건강 재활학과는 교육과정이 건강 재활이잖아요. 스포츠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 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물, 그러니까 근육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화학이나 물리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될 거고 인체해부학, 영양학, 운동역학, 생리학 등을 교육과정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 스포츠 건강재활학과는 스포츠, 내가 운동을 좋아해서 가는 학과가 아니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학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학 쪽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대학에 가서 수업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운동 좋아해서 나는 진학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고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공 가이드북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스포츠 건강재활학과의 교육과정을 찾아봤어요. 그 대학에. 그랬더니 1학년 때 인체해부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관련해서는 역시 인체해부학, 휴먼 테크놀로지 뭐 이런 과목들을 배우죠. 1학년에서 일반 생물학, 일반 화학, 운동역학, 해부학 이런 것들을 배우고 3학년에 병태생리학, 뭐 창의융합 디자인 뭐 이런, 그다음에 스포츠 통계 이런 과목들을 배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포츠 건강 재활학과에 왔는데 내가 스포츠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과학을 배우는 학과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학과 이름만 보고 지원했을 경우는 입학한 다음에 후회를 하거나 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라가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사전에 충분히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준비 이런 것들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의학 선수 트레이너 이제 전공 분야에서 이쪽에서도 역시 기본적으로 인체해부학, 운동생리학, 일반 화학, 생물학, 기능해부학, 운동역학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 그러면 그 대학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공 가이드북은 최소한 찾아보고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학과는 탐색해보고 지원을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입 전형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전형으로 나와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주로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대학에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 여기에다가 교과 활동, 면접 또는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를 통해서 선발하죠.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데 논술을 잘 보려면 기본적으로 교과 지식이 없이 잘 볼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수능은 역시 수능 성적, 수능 역시 교과 지식이 없이 좋은 수능 성적이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대입 전형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야? 이 4개 전형 모두에 교과 성적 내지는 교과 역량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교과 기본 지식이 없이는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재학생과 수능이라는 주제로 짧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정시 모집, 수능으로 선발하는 모집 인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느냐? 아, 우리 아이는 내신도 안 좋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이 어려우니까 수능으로 지원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매년 12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2학년도 작년 12월에 본 수능은 올해 12월에 발표하니까 통계가 없죠. 그래서 2020-21학년도 수능 발표된 자료를 가져왔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자, 파란색이 재학생이고 빨간색이 졸업생입니다. 그러면 자, 수학 국어 성적을 보니까 재학생의 평균 성적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는 100점이 평균입니다. 100점이 평균이에요. 그러면 재학생의 평균은 96.5고요. 졸업생은 109.3이죠. 무려 13점 차이 납니다. 수학 가형도 10점, 나형도 9점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수능에서 2020학년도만 보면은 재학생과 졸업생 성적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학생이 수능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겠다, 수시 모집보다 좋은 대학을 가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2021학년도는 어떠냐? 21학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은 역시 국어 96.3에서 109.6, 13점 차이죠. 수학도 거의 9점, 10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재학생이 수능 정시 모집에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를 작년, 그러니까 2021학년도 수능을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는 등급별로 또 발표를 해놨어요.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국어를 보게 되면 재학생과 졸업생을 보면 1등급은 재학생이 3.4%인데 비해서 졸업생은 8.7%죠. 거의 2배 반이 넘습니다. 2등급은 5.5%인데 졸업생은 12.5%죠. 그러니까 상위 10개 대학, 15개 대학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1, 2등급은 해야죠. 1, 2등급대를 보게 되면은 재학생과 졸업생에서 재학생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국어뿐만이 아니고 수학, 영어 모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시 모집, 수능으로 가는 전형에서 재학생이 수능으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학생은 수시 모집을 기본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수시에서 안 되면 정시를 지원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수능은 그럼 언제 준비하냐? 보통 수능은 1, 2학년 때 내신이 안 되니까 3학년 때 준비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수능에서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졌죠. 이제 작년 고3서부터요. 그래서 수능이 국어는 공통 과목이 75%, 선택 과목이 25%예요. 국어와 수학은. 그래서 공통 과목인
국어에서 공통과목 독서와 문학이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택 1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배우냐? 공통 과목은 2학년 때 다 끝나요. 선택 과목 25%가 3학년 1학기에 배우죠. 수학도 수학 1, 수학 2는 2학년 때 다 끝나죠.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는 뭐 학교에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1학기에 배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표를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보는 수능 과목의 한 80% 이상은 언제 다 배워요? 1, 2학년 때 끝납니다. 근데 1, 2학년 때 내 성적이 나쁘니까 수능으로 도전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겠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수능을 가든 수시 모집에 교과 종합 논술로 가든 간에 기본적인 건 1, 2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를 보면 시험 범위, 수능에서 보는 시험 범위의 90%는 2학년 과정에서 다 끝난다. 그러니까 3학년에서 배우는 걸로 역전이 쉽지 않다. 오히려 3학년에 수능 준비하면 1, 2학년 것까지 같이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전형으로 가든 수시를 가든 정시 수능으로 가든 모든 공부는 1, 2, 3학년 공부가 누적이 돼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선택형 수능과 수학 그리고 이제 교차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자, 선택형 수능이 되면서 달라진 거는 뭐냐? 언론 뉴스에서 보셨죠? 최상위권에서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자, 확률 통계는 인문 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택을 했죠. 미적분 기하는 자연 계열 애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미적분 기하에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추정 자료라고 돼 있죠. 요 통계 자료는 정부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등진학지도 연구회라는 곳에서 수합한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상위 1, 2등급에서는 미적분 기하 선택한 학생이 94.4%가 1등급을 받은 거죠. 100%, 1등급 100% 중에 미적분 기하가 94%, 2등급은 86.9%를 차지한 거죠. 무슨 얘기냐? 최상위 1, 2, 3등급에서는 누가? 미적분 기하 선택한 애들이 수학 상위권을 싹쓸이한 거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 점수 차이를 수학에서 나온 점수 차이를 인문계열 학생들이 역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요거를 작년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은 자, 이전 수능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이전 수능으로 치면 수학 나형이었어요. 수학 나형은 인문계열 학생과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 수학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응시 인원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죠. 수능 한 40만 명 보면은 한 25, 6만 명, 25만 명 정도가 수학 나형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자, 2021학년도에 수학 나형을 응시 인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1등급 비율이 높죠. 그래서 13,000명이 나왔는데 2022 수능에서는 1,000명으로 줄었죠. 2등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줄어드는 1, 2등급에 감소한 인원이 무려 25,000명입니다. 반면에 미적분 기하와 수학 가형을 선택한 애들이 작년에는 1등급이 7,000명인데 17,000으로 거의 10,000명 늘었죠. 2등급도 12,000에서 27,000명으로 15,000명이 늘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은 수학 가형에서 증가한 학생은 얼마냐? 약 25,000명. 반면에 인문 계열에서는 1, 2등급에서 줄어드는 아이가 25,000명이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인문 계열 최상위권 아이들이 씨가 마른 거죠. 그러면 올해는 인문 계열, 자연 계열, 교차 지원에 차별이 없으니까 자연 계열 애들이 인문 계열 넘어가는데 전혀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계열 아이들이 정시 모집에서 인문 계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는 자연 계열 아이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수학에서 충족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반면에 인문 계열 아이들은
수학에서 수능 최저를 못 채우니까 국어와 영어, 사탐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인문계열 아이들이 입시에서 불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또 하실 수 있느냐? 예전처럼 입시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수학 가나형처럼 분리해서 보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도 대입 전형 4년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4년 전에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입시제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1, 중3 애들까지는 현재 수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현행 수능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차 지원 설명드리면은요. 자, 이것이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대략적인 정시 모집의 대학의 끝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 점수로 문이과 구분 없이 이렇게 셌는데, 자, 왼쪽이 자연계열의 끝선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준 점수 390점이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인문계는 388점까지 연세대, 고려대 지원 가능하고 378점까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자연계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같은 점수로 인문계열로 넘어갔을 때 대학이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지원하는 아이들이 여기는 이제 마지노선이니까 끝선이니까 여기서 좀 안정 지원하는 378점인 아이들 때에서는 어디까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 지원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건대, 공대 지원할래? 서강대, 문과 갈래? 그럼 일부 학생들은 가나 나군 중에서 나군에는 서강대를 쓰고 가군에는 건대를 쓰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열 아이들이 작년에 교차 지원이 대폭 늘었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연계열 아이들 상위권 애들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니까 자연계열 상위권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거고, 반대로 인문계열은 자연계열 상위권 애들이 넘어오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의 커트라인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정시 모집에 상위권 대학 가는 거는 최상위 1, 2등급 수학에서 받은 학생들도 줄어들었고, 교차 지원에서도 자연계들이 넘어오니까 인문계열 아이들은 불리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인문계열 아이들은 정시보다는 수시에 좀 더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걸로 설명드릴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이제 강의는 정리를 드리고요. 자,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제임스 웹이라는 카메라죠. 자, 요거는 뭐예요?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네모, 작은 네모가 있죠. 이 작은 네모를 찍어서 보면은 오른쪽에 저런 별이나 은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가 있었냐? 이거는 이제 제임스 웹이 나오기 전에 허블 딥필드라는 망원경이 있었죠. 그걸로 한 7, 8년 전에 시도했던 게 뭐냐?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새까만 공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노출을 해서 찍었죠. 그래서 저긴 아무것도 없어. 이걸 하는 거는 미친 짓이야 라고 얘기까지 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공간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별과 은하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뭐 이렇죠.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눈에 띄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아까 우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렇게 많은 별과 은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 속에는 수많은 가능성, 별이 되고 은하가 될 만큼 커다란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좋은 결과, 진짜 세상을 빛내는 별이 되고 은하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광화문 글판이 되게 유명하죠. 거기에 나왔던 글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